직장인이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그냥 아파트잖아요. 네. 제가 당시 그때 이제 강북에 있는 자이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의 자이는 얼마일까를 봤더니 그 돈이 내가 날린 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있었다고 해도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그냥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까 가셨으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달랐으면 이제 학군과 교육 문제부터 그런 게 좀 그렇구나. 달라졌을 수도 있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거를 이제 그 업비트 내 자산 총액 요거를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1월 5일이었나? 2018년 1월 5일이었나? 그때 남편한테 딱 이렇게 보내면서 노동의 가치가 무의미해 라고 딱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2021년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래서 뭐 하나? 라고 이제 또 그 남편한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5월 사건 터지기 전에 그걸 이제 딱 찍은 걸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만큼 찍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나 이 정도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3번의 일종의 이제 자산 리셋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노동의 가치가 하찮아질 때가 시장의 고점이구나. 그렇죠. 뭔가 시장에 대해서 거만해질 때가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팔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시장은 늘 겸손함을 가르쳐주죠. 맞아요. 네. 땀을 흘려야겠다 이제. 이제 그럴 때 이제 열심히 원화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책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인생사가 몇 년 사이에 거의 진짜 무슨 맞아요. 되게 그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죠. 주 5일만 열려요. 근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식시장에서 1년은 코인 시장에서 거의 한 4년에 맞먹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 기업이 뭐가 있지? 애플 같은 거 무슨 테슬라, 애플, 뭐 테스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이제 큰 메타 정도? 메타 정도가 뭐 10등 좀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요? 근데 그 메타가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냥 거기 리스팅된 그 순위에서 사라져.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주식시장에서는? 잘 안 벌어지죠. 안 벌어지죠.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걸 질질 끌면서 가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제가 놀라운 게 그 10위권 안에 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코인 시장이다라는 걸 알면서 아까 시장에 대한 겸손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구나. 근데 궁금한 게 몇 억 되면 빼려고 했던 거예요? 목표치는 있었나요? 그게 목표치가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남편의 항상 저한테 지적하는 문제점인데,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약간 남편의 표현에 따르면 저는 약간 뭐라고 표현했나, 애를 낳고 나서 그 무력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뭐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몇 개 명품 가방도 다 결혼 전에 들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되게 비싼 옷도 다 결혼 전에 산 옷들이에요. 별로 뭐 이렇게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통장의 숫자 늘어나는 게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통장의 숫자도 아니야. 그냥 써도 코인 프로토콜에 있는 안 코인 바뀌잖아요. 프로토콜에 있는 그 숫자 늘어나는 것에 제가 너무 집착을 한다라는 표현을 남편이 쓰더라고요. 게임처럼 했네. 약간 그런 게 리니지처럼. 그게 문제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잘 썼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야 그때 뭔가 그렇게 했을 때 비가지로 뭐 차라도 샀으면 차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는데, 그때 뭔가 사고 싶은 게 없다라는 약간 그래서 거기에 너무 숫자에 집착한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댓글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 정신승리한 방법이 있거든요. 되게 약간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충격에 그 일이 이제 터지고 나서 뭐 몇 달간 되게 이제 약간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는 약간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극복한 약간 방법이 뭐였냐면, 그건 이제 2021년 5월에 첫 번째로 약간 청산을 당했을 때, 제가 청산을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연금 복권이라고 있잖아요. 매달 700인가? 600인가 800인가? 예, 뭐 아무튼 그 정도 돼요. 700만 원을 매달 뭐 20년간 드리는 건가? 뭐 하여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돈보다 작은 거죠. 훨씬 작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네. 청산 나가기 직전의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다 높았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도대체 얼마를 날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에 그때 마침 BTS 멤버가 한남동에 집을 샀는데 어떤 삼성 SDI를 다니는 그 회사 직원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쟤네는 수능도 안 보고 대학도 안 갔는데 저렇게 잘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다가 10중 포화를 당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BTS 멤버가 산 한남동이라는 집은 약간 제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는 그냥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그냥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반포자의 가격을 봤어요. 네. 보니까 내가 제가 당시 그때 이제 최고점일 강북에 때. 있는 자이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의 자이는 얼마일까를 봤더니 그 돈이 내가 날린 돈하고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날린 돈이라고 해도 평수를 늘릴 수도 없어. 똑같은 30평대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있었다고 해도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그냥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 돈이 없어도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극복을 했더니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강북에서 강남 이사 가는 거 엄청 큰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승리한 게 이 돈이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으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쓰면 이제 학군과 교육 문제부터 네. 그런 게 좀 그렇구나.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제 5월에 또 청산을 당했을 때는 네. 그때 왜 돈을 안 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네. 그때 아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코인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청산을 당해서 자산이 너무 쪼그라든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나름대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뭐냐면 루나를 팔아서 UST를 산 거죠. 네. 왜냐면 UST는 스테이블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았던 거죠. 네. 와, 루나 가격이 떨어질 거는 예상을 하고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약간 고점대 일부 이제 팔아가지고 마련해서 스테이블로 옮겼는데 네. 스테이블로 옮긴 게 UST였던 거예요. 네. 약간 지금 약간 원망이 약간 조금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그 UST 가격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정신승리했던 방법은 이 돈이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그럼 인생이 달라질 만한 그런 금액 얼마 될까 했을 때 아까 10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억 정도면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까 목표 금액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정도는 좀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란 채널을 보는 수많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뭔가 정신승리 잃었을 때 방법? 자산을 잃었을 때 네.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저도 어디서 들은 구절인데 코인 시장은 이건 뭐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가까이서 보면 변동성이고 네. 멀리서 보면 우상향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장기로 보면 가격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그때 테라 루나 사태 이전의 자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시장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장에 살아서 남아만 있으면 언젠가 빛을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생존하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시장은 단기로 가까이서 보면 변동성, 멀리서 보면 우상향입니다. 코인 시장의 매력을 그러니까 자산운용 업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종사하시던 분이 이야기하는 코인 업계의 매력은 사실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떻게 보면 투자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이제 몇 년씩 걸릴 텐데 이게 이제 1년 이내에 그 성과가 난다는 게 너무 네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일 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이밍 어떻게 보면 잘 찍으면은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변동성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또 리스크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이자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시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2021년 5월에 청산 당하기 전에 그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2018, 19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1000만 원도 안 할 때 저는 정말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 안 보고 막 떠나가고 그때 막 탈불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에서 탈출한다 뭐 이런 게 약간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 시장이 될 거라 믿고 있고 너무 오를 거야 라고 너무 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만 생기면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았어요. 네네. 정말 다른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사서 모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약간 이더리움도 얘가 또 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때 모였던 비트코인 개수가 2021년에 자산을 굉장히 점프업 시킬 수 있었던 약간 기초 자산이 된 거고 2022년 그 5월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제 자산의 원동력은 네. 500원 했을 때 샀던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코인 시장에 남아 있어서 만약에 그때 청산당하기 전에 자산을 다시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뭔가를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갸웃한 게 지금은 약간 무서워서 비트 이더 말고 다른 거는 사실 너무 투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 요인을 동시에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과거 이더리움, 과거 비트코인, 약간 몰락하기 전 테라와 같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건 우리가 마치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회사가 우리는 뭘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정말 나중에 뭐 쿠팡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되고 이러면 정말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런 회사가 쿠팡이 되고 아마존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향후에 비트코인의 지위에 가고 이더리움의 지위에 가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요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가 보면 제가 고개를 갸웃하는 게 저는 요거를 발견하는 눈 자체가 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루나도 맞아요. 그렇고 굉장히 만약 인터뷰를 하면서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저런 디파이 프로토콜 다 경험을 해보셨고 많이 투자를 해보셨고 많이 버시기도 하셨고 잃기도 하셨는데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좋은 코인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코인의 기준이요? 저는 사실 아까 루나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루나에 투자한 이유는 개인적이고 지극히 약간 이 투자와는 관련 없는 이유로 해서 투자를 한 거라서 제가 골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그래도 뭐 어떻게 매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한 이유는요. 제가 그때 그 조인디를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코인 시장에 약간 이른바 약간 좀 안 좋은 프로젝트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안 좋은 면을 얘기할 때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다 국내의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이렇게 많이 알고 이른바 이제 김치는 스캠이다 뭐 이런 약간 프레임을 해가지고 사실 좀 약간 말썽을 일으키는 좀 프로젝트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제 고란 쟤는 어쨌든 간에 이 크립토 시장에 뭔가를 이제 빨아먹고 사는 셈인 거잖아요. 지도 그 생태계 있으면서 그렇게 욕만 해대냐라고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다더라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해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내 돈으로 김치코인 하나 투자할게 라고 해서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보다가 루나가 제일 컸군요. 아니요. 루나 제일 크다라기보다는 그 루나 대표가 지금은 권도형 대표, 테라 대표 권도형으로 약간 이제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신현성 대표가 더 전면에 나섰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죠 그렇지만 집안이 좋아요 이분이. 근데 최소한 약간 사기는 안 치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 믿고 했네요. 최소한 사기는 안 치겠네.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졌는데 만약에 사기치고 뭐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집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큰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현수 대표 보고 저는 그때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차이 하다가 잘 안 됐나?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산 건데 이제 그렇게 큰 자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프로젝트를 보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와 이더리움을 주로 투자하는데 좋은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 이더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비트나 이더가 코인 자산의 90%고요. 10%를 알트로 하는데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백허가 훌륭한데다가 약간 뿌려놔요. 약간 이렇게 약간 미미하게 뿌려놔요. 그래서 이제 미미하게 뿌려놨는데 이게 정말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먼지가 된 대부분 먼지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미미하게 뿌려놓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루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미미하게 뿌려놓는 거고, 제가 10%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약간 비트나 이더를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연평균 10% 수익률은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약간 제가 뿌려놓은 알트코인이 먼지가 돼도 내 자산은 이렇게 약간 그대로다.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냥 씨를 뿌리고 마음으로 알트코인 투자하지 딱히 기준 없고, 제가 굳이 보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 백커라고 많이 표현하죠. 네네. 되게 약간 유명한 애들이 투자했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눈이 갑니다. 유명한 애들이면 누구죠? 뭐 A16G 저는 네.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중에 DCG 캐피탈도 많이 네네. 좋아하고 있고요. 네, 저희 2대 주주입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네네. 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름이 이뻐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알 수가 없으니 본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름 자체가 잘 지었다 저거. 좀 뭔가 될 것 같다. 무당처럼 감으로 이제 저거 될 것 같다 해서 사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자기 나름만의 논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리스크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진짜 먼지가 될 걸 각오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시나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격에 대한 예측을 안 해요. 네네. 저는 근데 약간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냥 물어보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말씀드려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걸 팔았다가 그러면 좀 떨어지면 더 사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저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고 지금 코인 투자에서도 그렇고 저는 매매랑은 안 맞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요. 이게 사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매매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매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월급 받으면 왜 매수하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2만 달러 수준이 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그 약간 바닷가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자산시장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돈에 수도꼭지를 지금 잠갔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밑에 그 욕조에다가 밑에 이 배수구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지금 물을 더 빼겠다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말라가는데. 네. 그 돈이 말라가는 추세가 언제 꺾인 것인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해보고 이번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당분간은 조금 이 긴축 기조가 이른바 이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녹화일 기준으로 그 새벽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5% 급락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나 일주일 올린 걸 하루 만에 그냥 다 내주는 네.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그러면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오를 거냐라고 보면은 길게 보면 오르겠지만 당분간 힘들 거예요. 긴축 기조가 풀 때까지는. 그럼 지금 2만 달러 이 가격을 보자면 제가 달러로 말씀드려가지고 원화에는 이게 환율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달러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2만 달러가 바닥 수준이 지난번에 확인한 게 18,000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꾹꾹 올라가가지고 2만을 뚫고 올라서 22,000 사이 갔다가 다시 또 좀 떨어졌다가 2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확인한 바닥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앞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요. 일단 긴축 기조가 끝난 다음 얘기지만 어쨌든 2024년에도 반감기가 오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축소가 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뉴스를 접하시겠지만 기관들의 참여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기관 언제 오는 거야? 그거 2020년부터 얘기했잖아, 기관 온다고 했는데 네. 야, 그놈의 기관은 언제 오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급해 하시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미래를 봤을 때는
기관 자금 유입의 속도와 규모는 더 빨라지고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정도가 바닥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가격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타이밍을 잡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지지선은 한 18,000달러 네, 보고 정도라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긴축 기조가 이어질 테니까 적어도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계속 이럴 수는 계속 있겠지만 그냥 유난전향 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호재들이 많아지면서 반감기도 있고 좀 네.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 네. 가격은 그렇다 치고 업계 발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업계 발전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뭐냐면 그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법에 이거 하세요라고 정한 것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죠. 지금까지. 네. 그때는 되게 유리한 제도였어요. 어쨌든 요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딱 하게 만들어니까 사업자들을 굉장히 뭔가 투자자 혹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른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혁신의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도 성장기, 뭐 산업 그 이른바 제조업 시대나 아니면은 이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도가 못 쫓아가는 거죠, 혁신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법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나머지는 해도 좋아. 네. 법에 하지 말라는 거 빼곤 다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법에 있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암호 자산에 대해서 뭔가 뭘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발표 로드맵대로라고 하면 원래 지금 하반기 에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뭐 바쁘시겠죠. 네. 바쁘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어권법이 나와줘야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다. 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빠른 제정과 도입을 기원합니다. 아, 제발. 정부의 누군가가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정말 기원합니다. 예. 근데 고난님은 저희 채널을 혹시 보셨나요? 알고박스 채널을? 제가 죄송한데 그 출연을 제의받고 네네네. 그 다음에 봤어요. 아. 구독도 했습니다. 야, 근데 혹시 채널에 좀 충고라도 해주실 게 있나요? 혹시 선배님이시니까. 채널이 이게 약간